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국제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이후 세계 질서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수십 년간 안보를 설계해온 유럽이었다. 냉전 이후 유럽은 스스로를 전쟁에서 한 발짝 떨어진 지역으로 인식해왔고 군사력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었으며 안보는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은 이 오랜 전제를 단번에 무너뜨렸다. 그는 동맹이라는 개념을 가치가 아닌 비용으로 계산했고 미국의 피와 돈이 유럽을 지키는 데 쓰이는 것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유럽 방위에 대한 책임을 유럽 스스로 떠안으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던졌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실제 군사 전략의 전환으로 받아들여졌다. 유럽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더 이상 자동 개입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안보 상황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현재의 병력 규모, 탄약 비축량 생산 능력으로는 고강도 분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잇따라 나왔다. 이 위기의식은 러시아와의 장기 대치 국면 속에서 더욱 증폭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은 전쟁이 더 이상 먼 동부 국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확산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체감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한계를 넘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응 의지가 아니라 대응 수단이었다. 유럽의 군수산업은 오랜 평화 속에서 생산 속도와 물량을 대폭 축소한 상태였고 전시에 필요한 탄약과 장비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공급할 체계가 무너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주요 경제 군사 분석 매체들은 미국이 없는 유럽의 자력 방어에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현재의 공장 가동률 인력 구조 공급망을 기준으로 산출된 냉정한 계산이었다. 유럽은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전쟁 규모로 생산해낼 능력은 상실한 상태였다. 전쟁은 기술만으로 치를 수 없으며 시간과 물량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이때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가 폴란드였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차례 침략을 겪었던 폴란드는 안보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폴란드에게 전쟁 대비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미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자 폴란드는 즉각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유럽 내부 조달이라는 기존의 원칙에 얽매이지 않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얼마 전까지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유럽산 무기 우선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며 한국산 무기 도입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국가들이 있었다. 방사는 유럽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고 외부 특히 아시아 국가의 무기 도입은 정치적 부담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위기가 현실이 되자 이러한 원칙은 빠르게 후퇴했다. 필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배치 가능한 전력이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이 지점에서 결단을 내렸다. 생산 속도 납기, 신뢰성 실전 검증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냉정하게 비교한 결과 유럽 내부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했다. 한국은 전쟁 상태에 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수십 년간 군수산업을 발전시켜온 국가였다. 단기간 내 대량 생산과 신속한 납품을 전제로 설계된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이는 평시 기준에 익숙해진 이 선택은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었다. 폴란드는 유럽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현금 지급을 포함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속도를 택했다. 그 순간부터 유럽 내부의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폴란드를 비판하던 목소리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왜 폴란드가 그렇게 서두르는지에 대한 분석이 쏟아졌다. 답은 분명했다. 러시아가 한 발 더 나아갈 경우 준비되지 않은 유럽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폴란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유럽 안보 질서의 균열 속에서 한국 방산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이는 우연도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었다. 전쟁의 논리는 언제나 잔인하게 단순하다. 지금 당장 싸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유럽은 스스로의 한계를 직시했고 폴란드는 그 한계를 넘어설 방법을 선택했다. 그 선택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무기 구매 이상의 계산이 있었다. 유럽 내부에서는 여전히 방산 조달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폴란드는 그 논쟁에 머무를 시간이 없었다. 러시아와의 국경을 따라 이어지는 군사적 긴장은 이미 일상적인 위협이 되었고 하이브리드 공격과 국경 도발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폴란드 지도부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누가 도와줄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지금 당장 싸울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에 주목한 첫 번째 이유는 속도였다. 유럽산 전차와 자주포는 기술적으로 뛰어났지만
생산 일정은 평시 기준에 맞춰 설계되어 있었다. 계약 이후 초도 물량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흔했고 그 사이 전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전쟁을 전제로 한 생산 체계를 유지해왔다. 대규모 동원과 빠른 납품을 상정한 구조 덕분에 계약 후 단기간 내 실제 전력을 배치할 수 있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신뢰성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각국은 무기와 탄약을 약속만 하고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반복해서 경험했다.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였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했다. 폴란드는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없었다. 한국은 이미 여러 국가에 대규모 무기를 안정적으로 납품한 경험을 갖고 있었고 계약 이행에 있어 정치적 조건을 최소화하는 실용적 접근을 취해왔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폴란드 국방당국은 한국과의 계약을 두고 내부 반대와 외부 압박을 동시에 받았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유럽산 무기 구매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재정 지출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단호했다. 지금은 비용을 따질 시간이 아니라 생존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 방산 대금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며 유럽을 놀라게 했다. 이는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공급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 결정은 유럽 전역에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폴란드의 행동을 독단적이라고 비판하던 국가들조차 상황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만약 폴란드가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전선을 맡고 있는 폴란드가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유럽 전체의 방패를 두껍게 만드는 일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폴란드의 선택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부는 공개 발언을 통해 유럽을 향한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는 기술을 빼앗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당장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지금은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보다 즉각적인 배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유럽 방산이 오랫동안 간과해온 전쟁의 시간 개념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발언이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사실상 유럽 안보의 실험장이 되었다. 미국의 개입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유럽이 외부 파트너와 협력해 얼마나 빠르게 전력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례가 된 것이다. 그 실험의 첫 번째 결과가 한국 방산의 대규모 도입이었다. 이는 단순히 무기 몇 종을 들여오는 문제가 아니라 유럽 안보 체계가 기존의 폐쇄적인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폴란드의 선택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전쟁은 이상과 규범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필요한 순간에 손에 쥘 수 있는 무기가 있는가 없는가가 폴란드는 그 질문에 가장 빠르게 답한 국가였고 그 답으로 한국을 선택했다. 이 선택이 가져온 변화는 이제 폴란드 국경을 넘어 유럽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을 선택하면서 가장 먼저 전력화의 중심에 놓인 것은 지상 전력이었다. 전쟁의 현실은 언제나 땅에서 결정되며 전차와 자주포는 전선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빠른 시간 안에 실질적인 전투력을 확보해야 했고 그 기준에 부합한 것이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였다. 이 선택은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라 생산 구조와 운용 개념 전반을 고려한 결과였다. 한국의 전차는 폴란드가 직면한 동부전선 환경에 맞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폭한과 진흙 지형이 반복되는 지역 특성상 기동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한국 전차는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설계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특히 전시 상황을 상정한 정비 개념은 폴란드군이 주목한 핵심 요소였다. 고장이 나면 장기간 공장으로 보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현장에서 빠르게 복구하고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는 실제 전쟁에서 생존과 직결된다. 자주포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거리 포격과 신속한 진지 이동은 러시아식 포병 운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고 한국 자주포는 짧은 시간 내 사격 후 이탈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폴란드군은 이를 통해 포병 전력이 단순한 지원 수단이 아니라 전장을 주도하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빠른 납품과 동시에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폴란드군의 전술 운용 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공중 전력에서도 변화는 분명했다. 폴란드는 기존 전투기 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즉각 투입 가능한 경량 전투기를 필요로 했다. 한국에서 도입된 전투기는 훈련과 실전 운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평가되었다. 복잡한 유지 체계 없이 빠르게 조종사를 양성하고 실전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은 전시 상황에서 매우 큰 장점이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종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
공군 운용 전반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선택이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 방산과의 대비는 더욱 뚜렷해졌다. 유럽산 무기들은 뛰어난 기술을 자랑했지만 생산 속도와 유지 비용에서 부담이 컸다. 전차와 전투기 한 대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전시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 무기는 대량 생산과 빠른 교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고, 이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는 폴란드에게 현실적인 해법을 제공했다. 폴란드군 내부에서는 이 변화를 두고 전력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전에는 제한된 수량의 고가 장비를 아껴 쓰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충분한 물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병사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언제든 보급이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은 전투 지속 능력의 핵심 요소이며 이는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전력이다. 이러한 변화는 곧 유럽 전체에 관심을 끌었다. 폴란드에 배치된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전력화되는지 지켜보던 주변 국가들은 기존의 편견을 버리기 시작했다. 한국 방산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현재의 전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선택지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결국 폴란드의 지상과 공중전력 강화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다. 전쟁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폴란드는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숫자와 배치 속도로 증명되고 있었다. 폴란드의 선택이 가시적인 전력 강화로 이어지자 나토 내부의 분위기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토는 방어적 동맹이라는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현실의 전쟁은 방어와 억제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 실제 전장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응하는 나토의 전략 역시 보다 직접적인 억제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 폴란드의 급속한 전력 증강은 이 변화의 촉매 역할을 했다. 동부전선을 책임지는 국가들이 빠르게 무장하면서 나토는 기존의 단계적 대응 시나리오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위기 발생 후 병력 이동과 장비 전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지만 폴란드 사례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미 전력이 배치되어 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국가가 존재할 경우 억제의 수준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는 러시아에 보내는 신호이기도 했다. 더 이상 나토의 대응은 느리고 분산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단순한 회원국이 아니라 전략적 기준점으로 부상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발생하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는 비상조치를 확대했고 공역 통제와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문제를 넘어 나토 전체의 방어 태세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주변 국가들은 폴란드의 조치를 참고하며 유사한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나토 외교 무대에서도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던 과거의 접근 방식은 점차 힘을 잃었고 이제는 명확한 억제와 대비가 중심 의제가 되었다. 회의장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던 발언 대신 러시아의 행동을 전제로 한 방어 계획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동맹이 더 이상 시간을 벌기 위한 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폴란드의 전력 강화는 이런 전환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했다. 말로만 하는 억제가 아니라 실제 전력으로 보여주는 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나토는 방어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강조했고 이는 회원국들의 방위비 논의로 이어졌다. 방위비 증액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폴란드 사례는 그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러시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폴란드를 향한 비난과 외교적 압박은 폴란드의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는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도 위협 수위를 조절하는 전략을 유지했다. 이는 나토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려는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는 더욱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고 그 메시지는 준비된 전력과 결속된 동맹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폴란드의 선택은 나토의 전략적 사고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방어와 억제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전력과 배치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는 유럽 안보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다음 단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대응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유럽 안보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폴란드의 선택이 나토 차원의 전략 변화로 이어지자 유럽 방산 산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유럽은 자국 방산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장벽을 세워왔고 외부 무기 도입은 예외적인 선택으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전쟁은 산업보호 논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방산은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도 전장에서 의미를 잃는다. 폴란드 사례는 이 불편한 진실을 유럽의 정면으로 들이밀었다. 한국 방산이 주목받은 이유는
개별 무기의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방공체계가 하나의 운용 개념으로 묶여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패키지 형태의 전력 제공이었고, 폴란드는 이를 통해 지상과 공중 방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었다.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서로 다른 제조사와 규격으로 얽혀있던 체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탄약과 부품 공급망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탄약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유럽의 생산 능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대규모 탄약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전시지속 능력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내부에서도 한국의 생산 체계를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였다. 이 과정에서 유럽 방산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였다. 기존의 느린 생산 구조를 유지하며 보호 정책에 기대거나 아니면 생산 속도와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폴란드가 한국과 협력해 보여준 결과는 후자의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했다. 전쟁의 시간표는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포탄과 전차가 도착하는 속도로 결정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한국 방산이 제공한 또 하나의 충격은 운용과 훈련까지 포함된 체계적 접근이었다. 단순히 장비를 인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용교리 정비 체계 교육까지 함께 제공되는 구조는 유럽 군대의 전력 전환 속도를 크게 단축시켰다. 이는 전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려야 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모델이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자국 방산보다 한국과의 협력이 더 빠른 전력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현실적인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방산은 대체제가 아니라 기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유럽 언론과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의 접근 방식을 시간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누가 더 빨리 전력을 준비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 시간 전쟁에서 이미 검증된 모델을 제시했고, 폴란드는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다. 결국 유럽 방산 산업은 변화의 기로에 섰다. 보호와 자립이라는 오래된 구호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협력과 개방으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이 질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들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준비되지 않은 산업은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유럽 방산의 구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의 역할은 지상과 공중을 넘어 방공과 차세대 전력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전쟁 양상이 미사일과 드론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하늘을 지키는 능력은 전차나 전투기 못지않게 중요해졌다. 폴란드와 주변 국가들이 주목한 것은 단순한 요격 성능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실전 배치가 가능하고 지속 운용이 가능한가였다. 이 기준에서 한국의 방공체계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되었다. 방공체계는 전쟁에서 마지막 방패이자 전장의 균형을 바꾸는 요소다. 공중 위협을 제어하지 못하면 지상 전력과 민간 기반 시설은 동시에 타격을 받는다. 유럽은 이 사실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뼈아프게 확인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일상화된 전장에서 기존 방공망은 수량과 대응 속도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의 방공체계는 이러한 환경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과 빠른 재보급 체계로 주목을 받았다. 공중전력의 미래 역시 중요한 변수였다. 유럽 각국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높은 비용과 긴 개발 일정은 현실적인 부담이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는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다. 가격과 유지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억제하면서도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핵심 능력을 갖춘 전투기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이는 전투기 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구도를 흔드는 변화였다. 이러한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한국은 더 이상 특정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쟁 수행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 속도, 운용 교리 정비, 체계 공급망까지 포함된 접근은 전쟁을 경험한 국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였다. 폴란드가 보여준 선택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든 사례였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많은 국가에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누가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시험장이 되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가정한 준비를 멈추지 않았던 국가였다. 그 결과는 유럽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빠른 납품, 실전 배치, 지속 운용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국가는 많지 않았고 한국은 그 드문 사례 중 하나였다. 이제 유럽 안보의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동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각 국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전력을 갖춰야 하며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 폴란드는 그 선택을 가장 먼저 실행에 옮겼고 그 결과는 유럽 전체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하다. 전쟁은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준비로 억제된다. 준비는 선언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고 부대에 배치되는 장비로 완성된다. 유럽이 그 사실을 다시 깨닫는 과정에서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가 요구한 결과이며 앞으로의 안보 질서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가